문학의 수용과 생산 그대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문학을 수용한다는 것은요, 문학작품을 감상한다는 의미이고 생산한다는 것은 창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독자의 태도와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작가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작가도 다뤄지긴 하겠지만 작품을 읽은 독자가 이미 창작된 작품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재구성을 해보는 과정도 생산에 집어넣어서 이 작가가 하는 창작 활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아갑니다. 그 중에 대단원 이름 설명 끝났어. 그 중에 60쪽 펴보세요. 첫 번째 소단원 1. 문학작품의 맥락과 수용. 자, 여기에서 맥락, 수용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지. 그래서 맥락은요,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하고 꼼꼼하게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설명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문학 전체를 공부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어요. 이 맥락에서 이거 설명할게요. 자, 맥락이란 건 뭐냐면 문학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외부적인 요소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문학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외부적인 요소들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도 돼. 문학작품의 외부에 존재하는 외재적 관점 중에 작가도 있고 현실도 있고 독자도 있는 그런 감상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옮겨주셔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랬을 때 문학작품에는 어떤 외부적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첫 번째, 작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뭐라고 하느냐? 작가 맥락이라고 부르고, 첫 번째 맥락, 작가. 이 작품을 누가 창작했느냐? 왜 그러냐면 문학작품은요, 작가가 창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체험, 사상, 감정 등이 그 문학작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거야. 이 문학작품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적인 요소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했을 때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분위기가 어떻고 정서가 어떻고를 짐작할 수 있다는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은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작가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삶과 직업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체험, 사상, 감정이 되어서 작품에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를 보면 된다? 작가의 삶을 보면 된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요, 우리 윤동주의 자화상을 공부한 적이 있었고 1학년 때 이육사의 절정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비교를 하면서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윤동주의 자화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윤동주가 일제강점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왔던 윤동주의 그런 감정이 시에 녹아들어가 있고, 이육사 절정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지사로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독립군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육사가. 그래서 독립지사로서의 강인하고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면모가, 그 면모가 그대로 어디에? 시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작가가 누군지 알면 작품의 내용이 이해가 빨라진다가 첫 번째 작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뭘 시사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가 정철이 어떤 사람이었고, 윤선도가 어떤 사람이었고, 박인호가 어떤 사람이었고, 송순이 어떤 사람이고,
또 현대 넘어오면 최만식이 어떤 사람이고 염상섭이 어떤 사람이고 혹은 뭐 또 넘어서 김수영이 어떤 사람이고 신동엽이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폭넓게 알고 있으면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오죽하면 작가론이라는 학문 체계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작가 맥락이고요. 두 번째 맥락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사회 문화적인 요소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작품이 쓰인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현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에서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맥락은 첫 번째가 그 작품이 창작된 시대, 의 현실에 관련된 맥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작품을 감상하는 시대의 즉 오늘날이죠. 의 현실 두 가지 의미에서의 맥락이 다 존재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창작된 때만 현실이 아니야. 이거를 이해하기 좋은 작품이 우리가 바로 지난번에 배웠던 미스터 방. 미스터 방은요 1945년 광복 직후 혼란기를 틈타서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완벽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로 보이면서 아직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고 능력보다는 권력이 빌붙는 그런 존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우리가 뭐한다? 오늘날에도 의미있게 읽힌다 라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다른 소설 중에요 뭐를 예를 들지? 박지원의 광문자전 같은 경우 이건 여러분들 직접 배운 적은 없습니다. 여기 조선 후기에 당시에 신분이 높고 외모가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난 양반이 아니라 거지 신분인 광문이가 생긴 것도 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면서 자신의 신분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 긍정적인 모습 많이 보여준 인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집안의 자식이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니고는 인격, 인품이 중요함을 오늘날에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난쟁이가 쏘아낸 작은 공 이런 것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일맥상통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는 순환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건국, 나라가 세워졌어. 그 다음 뭐예요? 융성, 쇠퇴, 멸망. 건국, 융성, 쇠퇴, 멸망. 계속 반복됐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이럴 경우에 나라가 망했구나. 이럴 경우에 나라가 융성했구나. 그죠? 참고로 오늘날의 조선시대의 어떤 그 망하고 성하는 경계, 그 과정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힘들어요. 체제가 다르잖아요. 오늘날은 민주주의 국가였고 예전에는 군주제였기 때문에 다른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의미에서 보통 지도자가 뭐 하게 되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보통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뭐한다? 문화작품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요소로 사회 문화적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울 내용 중에서 입춘풍전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소설은요 조선 후기에 여성들의 사회적 권위가 신장되던 사회 문화가 반영되어 있으면서 남성들의 가부장적 사회의 이 남성 중심의 사회가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리는 그 사회 문화가 그대로 반영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춘풍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맥락입니다. 이거는 뭐냐? 문학사적 맥락인데
이것은 앞 시대의 작품이 뒷 시대의 작품에 영향을 주고 뒷시대 작품은 그런 앞시대 작품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쭉 이어질 때 이것을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별의 슬픔을 다룬 게 뭐가 있었지? 예전에 공무도화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고려가요 뭐 가시리도 나오고 정지상의 송이인이라는 한 시도 나오고 그러다가 뭐 민요 아리랑도 나오고 뭐 황진이 시조도 나오고 그러다 결국 현대시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건 뭐야?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인 이별의 슬픔이 어떻게 되었다? 계속 뒷시대에 영향을 주면서 계승이 되었다라는 문학사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좀 쓰면 얘기할게. 마음이 급해서 그래. 또는 우리가 바로 또 전에 수업을 받았던 송민국 생각나세요? 송민국 같은 경우 이거야.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선택하는 경우. 이건 정철의 가사, 사민국, 송민국에 쓰였던 표현이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진달래꽃이 그대로 계승이 돼요. 요거는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었던 내용이었죠.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선택하는 것도 전통이 계승되었다. 문화사적 맥락. 또는 판소리가 채만식의 미스터 박은도 영향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전통 문화의 문화사적 계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네 번째 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해요. 바로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오늘 어찌 보면요 국어의 실력은 특히 문학의 실력은요 이걸로 판가름 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친구가 이 작품 외에 다른 작품을 상호 텍스트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런 학습이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로 보통 시험에 1등급과 2, 3, 4, 5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었을 때 보통 어떤 문제를 킬러 문제라고 얘기해요? 국어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서 안 배운 작품을 등장시키는 경우예요. 그 작품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과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 거의 다 죽어요. 그게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 의해서 출제된 문제예요. 수능도 그런 방식으로 출제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요. 첫 번째 패턴입니다.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이나 혹은 같은 시대, 동시대의 다른 작품인데 그 작품 사이에 유기적인 공통점 또는 연관성이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런 경우가 있었어. 윤동주의 자화상 공부할 때 우물 나오잖아.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자아성찰의 매개치 한 다음에 만약 윤동주의 또 다른 시 참회록이 나왔어. 구리거울이 나왔어. 그럼 이때 구리거울과 이때는 우물은 뭐해? 같은 기능을 하는 소재이지? 그러면 이거 뭐 한 거야? 같은 작가의 두 작품이 상호 텍스트적으로 연결된 거야.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이고요. 서정주의 자화상도 있어요.
두 사람의 일제 때 행적은 달라요. 윤동주는 끝까지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일제에 대한 저항을 시를 통해 표출했고 결국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원인 뭔지 모를 주사를 맞고 생체실험당해 죽잖아요. 윤동주는 광복 직전에 광복을 못 보고. 근데 영화 동주 보면 나와요. 근데 서정주는요 일제 때 어떻게 합니까? 서정주라는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행보가 궁금하시다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검색하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친일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본 군대 군가의 출정과 가사를 지어준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일제 때 친일행위를 하고 광복이 된 이후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를 쓰면서 문학계의 온갖 추앙과 존경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예전에 있어요. 대통령 머리 벗겨진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존경하는 시인이라고까지 하면서 막 나라에서 뭐도 막 해주고 그래서 아마 거의 90 가까이 살았을걸요. 서정주 시인. 똑같은 제목, 자화상, 동시대 작품. 근데 두 작품이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 다릅니다. 윤동주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부끄럽다. 내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됐는데, 내가 좀 더 희생을 했어야 됐는데. 서정주의 자화상,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후회가 없다.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같은 시대의 다른 작품에서 제목이 공통적일 때도 있고요. 소재가 비슷한 작품 묶을 수도 있잖아요. 이강백의 북어대가리와 최승호의 북어. 이강백의 북어대가리와 혹은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이런 시들이 상호 텍스트적으로 묶이니까 거기 실려 있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 수업 중간에 이거 하지. 이거. 여기는 이 표현법은 어떤 작품에도 똑같이 쓰여. 여기에는 이 의미와 다른 작품의 이 의미가 비슷해. 뭐가 있었냐면 서경배국 할 때 대동강 건너편 고질역 그 곳과 의미가 유사한 시어를 정읍사에 가면 진대에서 찾을 수도 있고 허난설원의 귀원가 가면 야유원의 새 사람에서 찾을 수 있고 혹은 이춘풍전 가면요 기생추월 이런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 공통적이니까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게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 어떤 작품 하나가 되게 여러 작품과 줄이 닿아 있잖아요. 그럼 이 작품 뭐 한 겁니까?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 이렇게 평가받아요. 그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이런 연결 짓는 게 몸에 배이잖아.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문학은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친구도 차원이 다른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배우면 그거밖에 몰라.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운단 말이야. 문학은 절대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납득하는 과목이에요. 어떻게 납득하냐면 흥분 안 하고 얘기해보게 아니고 오늘은 절대 흥분 안 할게. 작품이 있어. 먼저 내가 이 문학 작품을 예습을 하잖아. 예습을 딴 거 하지 말고 교과서로 그냥 읽기만 해. 절대 자습서라든가 평가 문제지라든가 정리되어 있는 걸로 보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작품만 나와 있는 교과서 정도만 가지고 그냥 읽으세요. 작품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하나는 받을 겁니다. 아, 미스터 방 나쁜 놈이네. 이런 느낌 하나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 그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작품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건 학교건 간에 수업을 받으면요. 뭐 하느냐? 이 작품에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 발상, 시점, 어조 이런 여러 가지들 요소가 나오잖아요. 이거 다 뭘까요? 작가가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나쁜 놈이니까 이런 표현 썼네. 나쁜 놈이니까 이런 말투 사용하네. 나쁜 놈이니까 그의 내면을 보여주려고 이런 시점 선택했네. 나쁜 놈이니까 막 외양도 막 별명, 코피뚜리 이런 말 썼네.
그럼 이것들이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한 장치들이구나라고 납득을 하면서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최만식 미스터 방은 광복 직후의 기회주의적인 풍자의 대상인 인물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갖춘 작품이야 라고 정리가 되는 반면, 이게 안 돼 있잖아? 내가 순수하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느꼈던 그 메시지가 없는 상태잖아? 이거 남이 말해준 거 본인이 느낀 거 차이 되게 큽니다. 없는 상태에 이걸 보잖아요? 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수학도 너희들 그러지 않아? 문제 풀 때? 원리를 이해하면 자기가 숫자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문제 어렵다, 해설 강의 보고 해설집 보고 하면 따라서 그 풀이 과정만 외우게 되는 수도 벌어지잖아. 그럼 고통스럽잖아.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수학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아이들에게 구단을 외우게 하지 마라, 미취학 아동들에게. 우리 딸 이미 늦었고요, 다 외워버렸습니다, 구단까지. 아들이 7살인데 지금 6단에서 멈췄거든요. 야, 외우지 마, 다 잊어버리래. 지워, 머릿속에서. 아빠 왜? 공부는 원리가 중요하대. 원리가 뭐야? 설명이 안 되네. 어쨌든 나중에 아빠가 보여줄게, 영상을. 이거 애들이 대답하잖아요? 그럼 외운 거래요. 7살짜리가 얘기하면 우리 아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몰라요. 이때까지밖에 못 배웠으니까. 딸은 얘기해요. 63. 아빠 63이지. 어떻게 알았어? 부부 다니잖아. 외웠거든. 딸에게 이건 뭐야? 아빠가 나 못 풀지. 어떻게 풀어? 숫자가 지금 뭐야 이게? 못 풀지. 근데 이거는 원리로 푸는 거잖아요. 부부 단위로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는 999가 7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990 가장 가까운 숫자가 뭐야? 1000 곱하기 7 빼기 7 하면 되는 거래, 그분이. 국어도 똑같아. 원리야, 얘들아. 좋은 작품일수록 얘랑 얘가 유기적으로 똘똘 잘 뭉쳐있어. 군더더기 없이. 좋은 작품일수록. 초보자들은 가끔 막 좀 쓸데없는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작가들은 뭔가 거친 표현도 나오고 하는데, 최만식처럼, 최만식의 미스터 방은요, 완전 완벽한 작품이에요. 왠지 아세요? 30년대 이미 최만식은요, 태평천하라든가 탕라든가 수많은 작품들로 이미 레디베리 인생이라든가 이미 다듬어질 대로 다듬어진 사람이 46년에 썼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완벽한 경지에 이른 상태에 쓴 작품일까. 그게 실제로 작품에 보면요, 진짜 완벽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 모든 요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한번 읽고 수업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읽을 때 항상 작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작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첫 느낌 메시지는 무엇이다라고. 그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수업은 이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쓰인 거구나라는 방식으로 수업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물어봐도 대답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표현법, 어느 표현법이 가장 적절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근데 이 작품에는요, 직유법도 쓰였거든요, 역설법도 쓰였고,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답 2개 아니에요? 답은 역설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직유법에 쓰인 부분은 앞부분에서 지금 이 사람의 상황과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비유한 것에 불과했지만요, 역설법은요, 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사용된 표현법이었어요. 그러면 다 쓰였지만 어느 표현법이 더 비중 있는 표현법이었어? 역설법이 더 비중 있는 표현법이잖아?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누가 더 주제를 드러내는데 기여했는가 측면이에요. 이 메시지라는 것,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할 때 그런 문제도 헷갈리지 않고 푸는 거예요. 미스터박에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 발상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인물을 풍자하게 사용된 기법들을 먼저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희화화라든가 상황적 아이러니라든가. 이게 먼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됐고요, 귀찮고요, 그냥 선생님 정리해 주세요 해도 해드릴 거예요. 근데 힘들 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하면 늘진 않아요, 실력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3년 내내 학원 다녀야 돼. 최악이잖아. 외우면 3년 내내 학원 다녀야 돼. 맨날 선생님 학습 주면서 선생님 고마워요, 내 이거만 기다렸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고 살 거야? 아니잖아. 어느 순간 너희들이 터득을 해야 돼.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제 더 이상 국어에 사교육 좀 돈을 쓰지 않겠다. 국어는 끝났어. 접수. 하고 이제 수학하고 영어하고 어느 순간 또 영어도 접수. 그다음 수학도 접수. 이제는 마지막 혼자 정리. 그리고 공부를 혼자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런 패턴이 돼야 돼. 주장창 끌려가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하냐면 이런 얘기 안 해준단 말이야. 왠지 알아? 니네 스스로 이거 못 찾지? 혹은 학교 수업 들어봤자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지? 그래서 학원 다니란 말이야. 밖에 못 하는 거야, 선생님들은. 왜? 돈 벌어야 되거든. 학원 선생님들은. 서비스업이잖아. 정말 툭 까놓고 나쁘게 말하면 장사하는 거잖아, 애들. 시험지 장사. 그 장사 속에는 너희들 깨우쳐라는 말을 하지 않아. 그냥 다니면서 선생님 가르쳐준 거 잘 받아 먹어. 숙제 많이 해오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너희들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거를 빨리 깨우쳐야 돼. 그럼 너희들 이쯤에서 어떤 작품 떠오르니? 하면 너희들이 어떤 작품에 어떤 표현법이요 하고 튀어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어제 고3 수업하다가요. 아니 여러분 고3 어제 찍은 인강 확인 보시면 알겠는데 독서지문 수업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뭐 떠올라? 그거 떠올라요. 유자서전 떠올라요. 그거 떠올라요. 에리 프롬의 소유나 존재나 떠올라요. 촥촥촥 나와. 왜? 그렇게 훈련이 돼서 그래.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패턴으로 문제를 만드신 분이 많거든요. 라든가 혹은 그런 유형의 문제를 제가 예전에 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고3 정도 애들이면 거의 마스터했죠.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이 그 정도인 거야. 이미 어느 정도 다 마스터가 돼서 이미 뭐 2학년 때 끝난 친구도 있고 심지어 1학년 때 저는 이제 국어 공부를 혼자도 될 것 같습니다. 나간 친구도 있고 1학년 때 마스터한 친구도 있었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혼자 해도 계속 1등급 유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른 어떤 국어학원 다니지 않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생각을 그렇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밑에 얘들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백석의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같은 경우는 수록작품입니다. 백석이 실제로 고향이 평안도거든요. 이곳을 떠나서 서울, 일본, 만주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거의 대부분 유랑 생활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런 삶이 작가의 인생이 어디에 이 작품에 반영이 돼 있다. 이것은 뭐의 관점? 작가 맥락의 관점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춘풍전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조 질서가 무너지고 여성의식이 성장하던 조선 후기에 사회상에 반영됐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맥락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또는 우리 이춘풍전도 판소리계 소설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그래서 문학사적 맥락에서 이 작품을 다른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이런 작품과 비교해서 읽어볼 수 있는 것 문학사적 맥락이고 또는 수록되진 않았지만 박목월의 나그네는요. 원래 조지훈이라는 같은 청록파 시인이 박목월에게 완화삼이라는 시를 먼저 지어서 선물 비슷하게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박목월이 그에 대한 답시로 나그네를 지어준 겁니다. 서로 뭐 한 겁니까? 동시대 작가가 서로 시를 주고받았다라는 다른 작가가. 그래서 같은 맥락 속에 존재한다라는 이 두 작품을 상호 텍스트 맥락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있다? 문화작품엔 4가지 맥락이 존재한다. 그 맥락을 폭넓게 이해했을 때 문화작품에 대한 감상이 훨씬 더 정확해지고 풍부해진다는 이름이죠. 수용은 그냥 이름만 보세요. 문화작품을 수용할 때 3가지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공감적 수용. 이건 아니지. 비판적 수용. 그리고 나는 결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창의적 수용.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읽었던 소설 중에서 결말 바뀌었으면 좋을 거
솔직히 전 이 소설의 결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없나요? 예전에 하근찬의 순환이대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순환이대가 뭐냐면 순환을 겪었던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징용 나갔다가 팔 하나를 잃고 돌아가요. 포탄 터져가지고. 아들은 6.25 때 전쟁 나가서 다리 하나를 잃고 돌아갑니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다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못 건너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없습니다. 그래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요. 무사히 건너가는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작가가 얘기했죠. 그 조롱문학 그 모임에서 떨어뜨리지 그랬어요. 하기찬 부분. 그 아버지 아들을 떨어뜨렸어야 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기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쟁의 상처를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무사히 건너게 한 것이다. 또 어떤 작가는 아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로 참혹했고 그 아픔이 지금도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후세에게 보여주려면 떨어뜨렸어야 했다. 결말에 따라 가지고 전달되는 주제가 달라지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 결말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해서 주제를 그 결말을 바꿔서 영화에 삽입시킨 사람이 엽기적인 그녀를 만든 감독이었어요.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가 예전에 몇 년 된 20년 된 영화예요. 거기 여주가 전지현이고 남주가 차태현이었던, 원래 이게 웹소설인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그 소설 소나기 있죠. 소나기의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대사를 바꿔요, 감독이. 소나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꿈결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걸로 그 집도 대가 끊긴 셈이지. 아마 그렇겠지요. 그 아이가 죽었으니. 근데 어린애가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입던 옷을 같이 입혀서 묻어달라더군. 끝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옷이 어떤 옷이었어? 나랑 같이 놀러 갔다가 소나기를 맞으면서 흙탕물 물이 들었고 이렇게 한 그 옷이었잖아. 나와의 추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요, 그 아버지 대사를 바꿉니다. 어린애가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자기와 같이 놀던 그 남자애를 같이 묻어달라더군. 결말을 바뀌어서 차태현을 데려다가 그 막 무덤 안으로 떠밀어서 막 떠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감독 그런 생각하는 거야. 왜 이 작품이 이렇게 결말이 끝나버렸지? 나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미의 발상들이 전부 다 창의적 수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작자 위상이기 때문에 작가 맥락은 존재하지 않지만 뭐는 존재하는 문학사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심지어는요 상호text적 맥락까지 다 존재하는 작품입니다. 이춘풍전을 공부할 거예요. 자, 이춘풍전, 고전 소설이 전으로 끝나잖아? 그러면 이 소설은 일대기 구조란 얘기고, 혹은 일대기가 아니더라도 인물과 관련된 소설을 의미하는 전입니다. 그럴 때 앞에 있는 요 인물이 긍정적 인물 아니면 부정적 인물 둘 중 하나만 나와요. 평범하고 보편적이거나 개성 있는 인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긍정적 인물일 경우에 이 사람은요 순고미의 대상이 되는 영웅, 효녀, 연려, 충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연려하니까 춘향전, 효녀하니까 심청전, 충신 뭐 임경업전, 영웅 홍길동전, 전우치전, 유충렬전, 조홍전 이런 식으로. 반면 부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인물은 뭐냐? 풍자의 대상이에요.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골개미가 나타나는 그런 대상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여기는 이춘풍전과 더불어가지고 옹고집전이라든가 장기전 같은 작품 있잖아요.
참고로 장기자는 우화 소설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 숙광이 바로 가부장적인 남성을 상징하는 동물이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옹고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옛날 옹고집 이야기예요. 혹시 모르시나요? 옹고집 영감이 옛날에 보통 이런 욕심쟁이 부자는 스님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 스님이 똑딱똑딱 나무아미 답을 막 시주받으러 오거든. 그러면 보통 이 나쁜 구두쇠 그 영감이 뭐 하냐면 스님의 그 주머니에다가 쌀을 넣어준 게 아니라 소똥을 넣어. 너희 중놈들은 말이야 맨날 목탁이나 치고 말이야 일은 안 하고 말이야 맨날 쌀만 얻어가고 말이야 꺼지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학승 모티프라고 합니다. 승려를 학대하는, 꼭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승려의 도술이거나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가짜가 나타나요. 똑같은 가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짜가 나타난 다음에 부인이 놀라고 하인도 놀라고 다 놀라요. 보통은 진짜가 쫓겨납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이 하거든. 그런 경우가 많아. 예전에 그 누구였지? 어떤 가수가 자기가 자기 목소리 모창했는데 다른 모창한 사람보다도 덜 닮았다고 하는 얘기 들을 정도로. 심지어 예전에 영화배우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시골 마을 여행하다가 찰리 채플린 흉내내는 그 대회가 있었나봐. 그래서 자기 신분 숨기고 참가했어. 이름 속이고 3등 했대. 자기가 자기 흉내내는 대회 나갔는데. 어쨌든 가짜가 진짜처럼 집안에 들어서 앉게 됩니다. 진짜가 쫓겨나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기는 이춘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에요? 이쪽입니다. 부정적인 인간상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은요, 판소리계 소설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의 과정을 거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근원설화에서 판소리 사설을 거쳐서 고전 소설, 신소설까지 가는 거, 이런 걸 4작품밖에 없습니다. 신청전, 춘향전, 흥부전, 별주부전. 근데 이거 말고 약간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진 판소리 기술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소설이 먼저 있고 소설 내용을 판소리로 만드는 경우, 아니면 그냥 판소리가 먼저 존재하고 요거를 소설로만 만든 경우, 뭐는 없이 신소설 과정 없이. 이런 류의 작품들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판소리가 남아있는 거 적벽가. 이 적벽가는요, 삼국지연이라는 나관 중에 소설 중에서 적벽대전 부분만 떼와가지고 판소리를 만들면서 조조를 조롱하는 그런 판소리였어요. 이런 패턴도 있고, 또는 이런 옛날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판소리 만든 거를 소설로 개작하거나 혹은 소설로만의 과정인데 판소리 영향을 받은 거, 이런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옹고집전이나 장기전도 마찬가지고요. 이춘풍전도 그런 패턴의 판소리 기술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있다? 판소리의 요소들이 작품 안에 몇 개가 녹아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구어체와, 판소리는 구어체로 사용됐기 때문에 구어체와, 또 하나입니다, 운문체. 말을 할 때 글자 수나 음보가 일정한 운문체 형식을 보이는 게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소설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돼요. 자, 이제부터 내용 좀 들어가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자, 숙중 시절 하게 되면 시대 배경이죠. 간접적으로 조선임을 알 수 있죠. 조선 숙중 시절. 그 다음에 서울 하게 되면 공간적 배경.
1. 왜냐면 2가 있거든. 서울이 첫 배경이지만 평양이 주무대예요. 나중에 평양이라는 공간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먼저 서울이라는 공간이 제시됩니다. 서울에 살던 누구는 이 춘풍은 등장인물.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 이 인물이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이 작품의 주인공이야. 근데 이 사람이 순고미의 대상인지 골개미의 대상인지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시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직접 제시 방법이나 간접 제시 방법을 통해서 인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방탕한 생활로 탕진한 후 어떤 면모를 지닌 사람? 첫 번째, 방탕함을 지닌 사람이에요. 방탕함. 보통 사람이 방탕하다고 하면요, 이거예요. 주, 색, 잡기, 세 가지를 묶어서 주색 잡기라고 합니다. 남자가 집안을 망하게 하고 아내에게 두드려 매맞을 조건, 3대 조건, 주, 색, 잡기. 우리 여학생들 나중에 남자친구 만나잖아. 세 가지 검증해봐야 돼. 이거 있는지. 주, 술. 지나치게 술을 많이 먹고 술을 밝히는 것. 그래서 남자친구 술도 안 먹었어. 얘가 살짝 취했어. 야, 더 먹으러 가자. 얘는 술, 어쨌든 끝장 모르는 애야. 이런 애라는 사귀면 나중에 꼭 그 분이 술로 사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돌나라방이랑 싸운다든가. 그 다음에 색, 여자를 밝히는 거예요. 굳이 설명 안 해도 2019년이 마지막이 뭐였잖아요? 코로나였잖아요. 2018년은 우리나라에 유행한 단어가 뭐였을까요? 2018년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단어. 나도. 영어로 하면 미투. 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해? 미투해. 그중 한 명이 안희정이라고 그 충남도지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건 이 사람 첫 케이스였잖아. 그 비서가 JTBC 뉴스에 나와가지고 김기욱인가? 나 안희정한테 어떤 그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급추락을 했잖아요. 아, 예전에 그 사람 생각난다. 제주지검장. 제주지방검찰청에 그 지검장하게 되면요, 그 검찰청이 대빵이고요, 공무원 중에 제주도 서열 1위예요. 도지사 있잖아요, 뭐 시장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시직이야. 5년 끝나면 원희룡 아저씨야. 그때는 평생 직장인 사람 중에 제주도 서열 1위가 그 지검장이에요. 급수가. 그 사람 제주도 와서 지검장 한 다음에 사고 쳐서 한 방에 푹 갔잖아요. 그래서 검찰까지 그만뒀잖아요. 지금 어디 구속진대 가서 변호사 하고 있다는데. 자, 이게 뭐 설명하기도 되게 민망해요. 검색해보세요. 나중에 제주도에 예전에 김지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잘못 저질렀길래 그 사람이 검찰 지검장 자리에서까지 물러날 정도로 사고를 쳤는가. 마지막 잡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잡다한 기술을 얘기하는데 일단 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박. 남자가 도박을 밝히잖아요. 집안 귀등뿌리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모한 인물 방탕함입니다. 이 중에 특히 이거예요. 이거. 누구는? 이춘풍. 이름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죠. 춘풍.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이성에 대한 유혹에 잘 흔들리는 인물이에요. 거기다가 춘풍은 아내 김씨에게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기고, 어떤 인물입니까? 아내에게 살림살이를 다 맡긴다는 걸 통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인물이죠. 집안의 살림살이를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다 돈받아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헛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죠. 하지만 아내가 범상치 않아. 춘풍의 아내.
이 사람도 등장인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아내가 첫 번째 뭐 했습니까? 가진 고생 끝에 재산을 다시 모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춘풍 아내는 춘풍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성격의 사람입니까? 춘풍의 아내는 바로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경제적으로 유능한 존재가 되고, 이것이 바로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 중에 하나인, 바로 뭡니까? 바로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신장되는 걸 반영한 부분이죠. 그 전보다는 여성의 활동을 많이 인정해주는 쪽으로 조선후기가 변화해갔다는 걸 이 춘풍의 아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남자는 무능하고 여자는 유능한 존재, 남성에 대한 비판, 여성에 대한 권위 신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보면 돼. 예전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를 쭉 살아왔거든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까지도요. 우리나라는 모더니즘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시대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더니즘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공장을 짓고 많은 인부를 들여서 많은 물건을 찍어서 많이 팔면 돼. 그걸로 땡.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나라 유럽 중심에, 혹은 미국 중심에, 백인 중심에, 남성 중심에, 이런 사고방식을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이때는 뭐 하면 되냐면요.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기술을 배워서 은행원 할 사람 만들어내고, 법관 할 사람 만들어내고, 의사 할 사람 만들어내고, 옛날 학력고사가 바로 모더니즘 방식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다가 벗어나보자. 모더니즘을 벗어나면 탈모더니즘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다 바뀝니다. 백인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아시아인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들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들까지.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배웠던 저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여성 작가의 작품이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교과서에 있는 작품마저도 대부분 남성 작가의 작품만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하게 돼? 여성 작가들. 대표적인 사람이 박완서, 박경리, 양귀자.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김소월, 한용원, 윤동주, 이육사 이렇게만 나가다가 갑자기 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 나희덕, 강은교 이런 여류 시인들, 김남조 이런 시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수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시인들의 뭐? 여자 이야기. 우리는 여자 이야기도 알아야 된다. 근데 예전에 제가 되게 기억나는 작품이요. 그 고정희란 시인의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고 해가지고 이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술 먹는 남편 데리고 살고 어린 아이 키우면서 사는 맞벌이 엄마인 구자명 씨가 버스에서 조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가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여자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는 그런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페미니즘 문학이라고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페미니즘은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우위까지가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까지 봐야 돼요. 근데 이 작품도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일단은 어떤 인물에 대한 풍자도 있지만 이 아내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바로 여성에 대한 능력도 인정해야 된다는 여권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페미니즘 문학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약간 아쉬운 한계점은 있지만 여성 스스로 그대로 여성인 채로 하는 능력보다는요, 나중에 가면 이 아내가 남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면모도 나타나긴 해요.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 따위 소리 하고 있고 뭐 켈러고 포스트도 아니고 막 이러지 말고 좀 크게 보시면 돼요. 크게 보는 시선이 있을 때 차이가 커요. 알겠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으자. 옛버릇이 되살아난 춘풍은 또 버릇이 나왔다. 남자는 못 고친다 얘들아, 여학생들. 이건 검증이 물론 소설이니까 남자는 안 바뀌어. 버리든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남자친구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마.
난 안 바뀌더라고. 춘풍은 장사를 핑계대고 집에 돈 500냥과 호주에서 빌린 돈 2000냥을 가지고 얼마입니까? 2500냥이에요. 근데 춘풍이 안에 완전 악랄하다. 나중에 춘풍이 2500냥 들고 평양 갔잖아. 추월에게 뺏긴 돈이 2500냥이거든? 나중에 추월에게 돌려받는 돈이 몇 냥인 줄 알아? 잠깐만 봐봐. 잠깐만. 66쪽에 절정파 평양에서 석도본관이 분부하듯 추월을 잡아도 돈바스 성환이 10일이 다 못돼요? 얼마? 5천냥을 바칩니다. 그럼 2,500냥을 바쳤는데 뺏겼는데 왜 5천냥을 받았을까? 춘풍이 아니에요. 이자까지 계산한 겁니다. 이자도요, 그냥 이자가 아니에요. 만약 이 돈을 가지고, 이건 약간 좀 번외 이야기입니다. 이 춘풍이 장사를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대 수익. 까지도 지금 다 깐 거잖아. 그래서 그런 2,500냥을 받아내요. 이자를. 추월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결혼하는 순간부터 지금 딱 10년째인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내에게 가장 먼저 넘긴 게 제 통장과 모든 입출금 통장과 공인인증서, USB가 다 넘기고 나는 체크카드 하나만 나오. 신용카드도 필요 없다. 용돈 받아 사겠다. 딱 20년만. 지금 10년 지났어요. 만약 내가 내 수입을 관리하고 내가 만약에 했잖아. 그런 생각 들어요. 아마 우리는 아파트도 못 샀을 것이고 혹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차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생각 들어요. 다 해먹었겠지. 왜? 버릇은 못 고치니까 남자들은. 아내가 다 줘버렸어요. 결혼하면 경제권부터 뺐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남학생들 결혼하면 경제권부터 넘겨주세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는 거야. 자, 2,000냥을 가지고 평양에 갑니다. 토탈 2,500냥. 그곳에서 춘풍은 누구에게? 기생 추월에게 반하여 장사 미천을 거덜내고 급기야 그 집에서 뭐 하게 됩니까? 머슴노릇까지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평양 감사에 회계 비장을 자처하여 이때 비장이라는 직책은요 이런 감사라든가 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유수, 병사, 수사라고 해가지고 또 관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일종의 수행원으로 무관의 신분이고요. 그 중에서 이런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무관을 회계비장 이렇게 불렀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는 관직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것은 누가 남성밖에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이것을 누가 춘풍의 아내가 하려면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장치 하나가 있죠. 뭘 해야 됩니까? 남자처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나타난다? 남장 모티프가 나타난다. 저거 4번 한번 해볼까? 저거 4번 누가 할래? 남장 모티프. 아, 이 작품이 떠오르네요. 이 작품에 누가 떠오르네요? 대권이 생각났지? 확실하지가 않아. 그때 긴가민가? 최척 전에 아내가 이름 뭔데? 오경. 왜 남장을 해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외군 돈우에게 잡혀갔을 때 남장을 하고 돈우도 얘가 남자인 줄 알고 사우라는 남자애를 붙여주잖아.
혹시 그때 제가 최적전 수업할 때 제 수업을 받았으면요, 이 작품 이름도 지금 말씀드린 생각날 거예요. 홍계월전. 홍계월이 여자인데 얘가 남장을 해서 평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원수가 돼. 황제 밑에 있는 가장 군사의 총괄 책임자. 그러다가 여자에 들통나서 보옥이라는 남성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여성 영웅 소설. 다 남장 못해. 왜 남장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물론 신장은 되긴 됐지만 그래도 이것도 공주를 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제약이라는 것. 적어도 여성은 뭐 할 수 없었습니까?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장을 하고 평양에 찾아갑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위기 부분부터 해서 내용을 쭉쭉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